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김은미 홍보이사고요. 오늘은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오연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주 교수님께서는 훌륭한 임상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로서 보건정책을 전공한 이후 다양한 자리에서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능력자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현주 한의사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09학번이고 강동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전문 수련을 받은 사상체질과 전문의입니다.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상체질의학회 총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자문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 한의계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사상체질과 전문의로 사상체질의학회 총무이사직을 맡고 계시죠. 체질을 주제로 구상하신 연구가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개인 기초 연구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한방 사상체질 전문의, 비전문의 원격 협진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2022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러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사상체질 원격 협진은 제가 평소에 의료 전달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만한 한의 진료 시스템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탄생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사님께서는 진료를 보실 때 본인 체질을 궁금해하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은 환자들이 한의사를 마주하면 제 체질은 뭔가요? 하며 하나의 체질로 딱 떨어지는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체질이 진단받을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던가요? 네,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체질을 단시간에 확정지어 딱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체질을 궁금해하는 환자가 많은데 체질 진단이 여기저기서 다르게 나오면 환자는 체질을 넘어 한의 진료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환자들에게 어디서 체질을 진단받으셨는지 물어보면 뜬금없이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단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비의료용 앱이나 인터넷에서 출처도 불명확한 테스트를 하고서는 체질이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한의계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상체질 병증에 대한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도 나왔는데 사상체질과 전문이나 체질 진료에 관심이 많은 원장님들 아니면 최신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시스템의 관점에서 소수인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표준적인 체질 진료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찾다가 원격 협진 개념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체질 진단이 서로 달라서 환자의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를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원격 협진 시스템에서 실마리를 찾으시다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연구는 체질 진료에 대해서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협진을 제공하는 원격 시스템을 설계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원격 협진은 의료법에서 허용된 행위이지만 한의사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가 이슈가 되면서 원격 의료를 이루는 요소들이 점차 구체화되는 중이라 제 연구가 시류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 꽂힌 사상체질이 더욱 주목받고 그 강점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문의 그리고 한의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과정까지 수료하셨어요. 보건대학원은 어떤 계기로 진학하게 되셨나요? 저는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학부생 때는 예방의학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워낙 다른 관심사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상체질과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여러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병에 대한 연구였어요. 미병이란 질병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건강한 것도 아니라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이행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연구에 참여하면서 건강 증진이란 사회에서 우리의 진료실 밖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보건의료 제도나 정책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보건대학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과 친구들을 만나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온 커리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개발 과정까지 참여하고 계세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인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소통하여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저는 복지문화분과와 교육분과를 골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년정책을 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청년정책이나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관담회나 토론회 같은 행사도 하는데 패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서 한의사로서 활약하고 계시다니 자랑스럽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위원회에는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의료 정책을 공부하고 나서 정책 개발에 참여도 하다 보니 청년 문제가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에도 청년 세대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특히 더 조명받는 이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을 견디다 못해 탈진하고 미래를 포기하다 보니 구직 포기나 은둔, 저출산 같은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물론 청년들의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저도 청년이라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죠. 사상체질과 전문의 한의사, 그리고 보건학 석사로서의 경력은 위원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경력이나 학력이 위원회 활동에 꼭 필요한 커리어는 아니지만 저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으면 위원회에서 1인분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질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평소에 진료할 때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직업, 인간관계까지 살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병이 아닌 사람을 위주로 진료하는 스타일이 몸에 배니까 정책을 살필 때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수많은 청년 정책 중에는 정책 당사자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현상의 본질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내놓은 소위 예쁜 정책도 있는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 둘을 구분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려면 기본적인 행정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대학원에서 배운 내용들도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범부처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노년특위는 정확한 명칭이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인데요. 여기서는 노인들의 건강, 교육, 일자리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여 이 노년 특위에 참여하는 중이라 세대 간 공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저도 오늘 많은 영감을 받아갑니다. 교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데요. 10년 뒤 교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사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본과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졸업하고 나는 무조건 이 길로 가겠다 또는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로와는 상당히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고요. 10년 전에 제가 지금 저를 만나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놀랍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연주하다 보면 언젠가 저만의 곡을 완성하는 날이 오겠죠.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훗날 병원에서 계속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든 아니면 공익활동에 보다 매진하든 또는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매 순간마다 능동적이고 내적으로 충만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곡을 항상 연주하고 계실 교수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